안녕하십니까. 제 4주차 3교시 인간과 생명.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 책의 그 뇌사 68페이지. 자, 이른바 뇌사 5번째 줄, 사람의 죽음으로 볼 수 있을지 어떨지, 이제 뇌사 문제. 자, 여기 68페이지 11째 줄 한번 여러분 책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뇌사 11번째. 뇌사란, 자, 두 가지의 기능, 어떤 기능이냐? 자, 뇌는 사람에게 있어서 사고 능력, 또 하나는 의식과 감정, 이 기능이 상실된 상태. 그런데 의식과 감정, 사고 능력, 자, 사고 능력이 상실된다 해도 그 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사고는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근데 이 의식이라는 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갖는 게 아니라 그것은 생리학적으로 뇌가 살아있을 때 깨어있다는 거죠. 의식이 깨어있다고 그러죠. 무의식은 자는 거고 의식은 깨어있는 거예요. 그 의식이란 말은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감각. 자, 감각과 그 다음에 감정, 그러니까 느낌을 갖는 거예요. 아프다, 안 아프다, 그런 느낌. 그런데 사고 능력은 사라져도, 이게 대뇌죠. 사고 능력은 대뇌인데, 대뇌 피질. 그런데 뇌간, 그 간뇌가 살아있으면, 대뇌 말고 간뇌가 살아있으면 신경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것을 식물인간이라고 그래요. 이제 아셨죠, 여러분? 뇌사 가운데 뇌 전체가 죽은 게 아니라 뇌의 일부분, 사고작용은 하지 못해도 육체적으로 이게 반응하는 의식 상태는 살아있다. 그러니까 숨을 쉰다든지 심장이 뛰는 그 기능은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 이 사람이 사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식물인간 상태, 그래서 이것을 뇌사 상태와 구분한다는 거예요. 뇌가 전체가 죽었느냐 아니면 부분적으로 뇌간, 간내는 살아있어서 호흡과 심장은 계속 유지시킬 수 있느냐. 다시 말해서 식물인간은 언제 죽을지 모르고 현재는 살아있다고 봐야 돼요.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뇌사라고 하는 것은 뇌가 다 죽으면, 뇌가 전체가 죽으면 얼마 안 있어서 신체도 죽게 되는 거예요. 그 뇌사는 반드시 심장사를 초래하지만 뇌사 가운데 부분적 뇌사인 간내가 살아있을 때에는 자율신경은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 의식이 살아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구별. 자, 뇌사와 심장사는, 식물인간은 그렇게 구별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뇌사 상태의 장기의식 문제들이 쭉 나오죠. 과연 뇌사인 사람, 완전히 뇌가 죽었을 경우에는 좀 이따 심장사가 되니까, 그거는 이제 심장사가 되기 직후, 아니면 직전이라도 아직은 심장이 멎지 않았으니까 인간으로 인정해서 장기의식은 하지 않더라도 심장이 정지된 이후에는 즉시 장기를 적출하고 이식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아직 심장이 멎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장기의식은 아무리 급박한 경우에 있을지라도 윤리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표에 보면 이제 나오죠. 71페이지 표에 보면 쭉 나와 있어요. 종류, 뇌사이냐 식물인간이냐, 그러니까 뇌가 부분적으로 죽은 거예요. 자, 손상 부위가 어디냐? 뇌사는 뇌 전체예요. 이 뇌 전체. 그럼 반드시 심장이 멎게 돼 있어요. 그런데 손상 부위가 어디냐? 식물인간은 대뇌만 손상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능장애는 뭐냐? 기능장애는 뇌사 상태는 심장 박동 외에 모든 기능이 정지되어 있어. 혼수 상태라는 거예요. 좀 있으면 이제 심장이 멎는 거예요. 그런데 식물인간 상태에서는 어떤 상태냐? 기억, 사고, 운동 감각, 말하자면 무의식 상태 같은 거라는 거죠. 자, 운동 능력은, 뇌사 상태는 어떠한 자극에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식물인간은 반응한다는 거죠. 뇌사 상태는 호흡이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식물인간은 가능하고 소화, 순환, 소화시키고 순환하고 혈압 조절 안 돼요. 뇌사 상태는. 근데 식물인간은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뇌사 상태의 결과는 어떻게 해요? 사망이에요. 식물인간의 상태는 수개월, 수년, 어떤 사람은 8년 만에 퀸란인가 누군가 8년 동안 식물인간이었다가 병원에서는 이제 그만 이 사람을 안락사시키자 하는데 가족들이 보류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깨어나는데 완전히 회복돼서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나오죠. 장기 이식이 있어서 뇌사 상태는 장기 기증 가능하다 법적으로. 그 다음에 식물인간 상태는 장기 기증 불가능하다. 그런데 윤리적으로는 뇌사 상태일지라도 아직 심장이 끊어지지 멈추지 않았을 때는 장기 기증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장기 의식과 뇌사와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죠. 쭉 넘어가서 이제 74페이지 뇌사체로부터의 장기 이식. 이제 뇌사체가 판명이 났을 경우에 어떤 과정으로 장기를 이식할 것인가. 둘째 단락. 뇌사 상태란 뇌는 죽어 있지만 장기는 살아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직 장기는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뇌사자는 심폐기능도 곧 정지되어 통상 죽음에 이르는데 인공호흡기를 이용하면 심폐기능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장기는 계속 살아있죠. 영양과 수분을 공급해주면 신체는 어느 정도 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장기를 이식할지를 뇌사 및 장기 이식에 관한 임시조사회 거기서 내린 결론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밑에서 8째 줄 74페이지 두 가지 쟁점이 있다는 거죠. 뇌사가 인간의 죽음인가 아닌가 이 쟁점 때문에 이제 여기서 조사회가 열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 뇌사체로부터 장기 이식은 이것이 적절한 의료 행위인가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논쟁이 일어났는데 자, 대다수의 의견은 뭐냐? 뇌사는 죽음이다. 그래서 이 뇌사에는 결국은 장기 이식을 어느 정도 허용할 수 있다. 뇌사체로부터 장기 이식은 인공장기에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인공으로 장기를 이식할 수 없을 때는 결국은 뇌사체로부터 장기를 이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하나의 결론을 여기서 내렸다고 하는 것이죠. 자, 물론 소수의 반대도 있지만 윤리적인 반대죠. 그러나 법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뇌사체의 장기 이식은 허용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76페이지 이식치료의 문제점 나오죠. 장기 이식에 관한 법률들 여기 뭐 이제 일본도 있고 국회에 통과되는 것도 있고 결국 법적으로 1997년에 국회에서도 이 법을 통과시켰죠. 뇌사체로부터의 이식 법적으로는 인정한다. 그러나 윤리와 도덕에서는 아직 이것을 결정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거기에 관한 이제 뭐 기증자 문제, 뭐 이런 수령자, 양자를 매개하는 시스템, 뭐 법적인 전망들 여기 뭐 쭉 나오는데 이건 이제 뭐 거기 나오는 그 법적인 내용들은 여러분이 참고를 해주시고 여기까지 우리가 깊이 들어가는 윤리적인 문제는 그렇게 깊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법적인 구체적인 내용들은 여러분이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 문제 1. 뇌사를 인간의 죽음으로 인정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자신의 생각을 기술하라.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웠던 지식을 토대로 해서 과연 뇌사를 어느 정도까지 죽음을 인정할 것인가. 아까도 말했듯이 뇌 전체가 죽었느냐 부분적으로 죽었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또
죽음을 인정할 것인지 아닌지, 그리고 아직 심장이 뛰고 있는 한은 살아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서양적인 관점은 뇌가 다 죽었을 경우에는 이 사람 죽었다고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동양에서는 심장이 뛰고 있는지 심장이 멎었는지를 먼저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심장 정지가 오면 제세동기라든지 심장을 다시 충격기라든지 여러 가지를 사용해서 심장을 뛰게 하려는 데 먼저 신경을 써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사람 죽었다 그러면 이 사람의 뇌 상태가 어떤지를 먼저 검사하고, 우리는 먼저 달려가서 심장이 정지했는지를 먼저 확인하죠. 이것이 동양과 서양의 그 마음이, 서양에서는 여기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동양에서는 마음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뇌 중심과 심장 중심. 문제 2. 이식기술의 진보에 따라 최근에는 뇌이식도 기술적으로 가능해졌다. 뇌이식은 허용되어야 하는가? 자,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다른 것은 다 이식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뇌이식은 거부당했다가 이제는 뇌의식의 문제도, 뇌이식의 문제도 지금 대두되고 있죠. 다른 것을 이식했을 땐 이건 뭐 신체의 부분인데, 뇌라고 하는 것은 신체의 중심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것을 이식했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 가도 이것이 뭐 전혀 거부감만 없으면 문제가 없는데, 뇌를 이식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생각, 성격, 인격, 기억, 정체성 모든 것이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의 그 모든 깨어있는 의식적인 내용들이 다 옮겨간다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이식을, 뇌를 이식한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어떻게 보면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있죠. 그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그 기억과 사고와 그 모든 것들, 그것이 다른 사람의 신체로 가서 그것이 다시 재생된다고 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문제 3번. 생체 장기 이식, 생체 부분간 이식의 옳고 그름. 이 옳고 그르다, 사실은 이건 상황에 따라 다를 수가 있어요. 얼마만큼 그것이 한 생명에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주느냐. 왜냐하면 생명이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장기 이식의 문제는 종속적이거든요. 장기 문제가 생명의 문제보다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그 상황에 따라서 옳고 그른 것은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생체 이식, 장기 이식을 어떤 금전적인 수단 때문에 내가 콩팥을 이식시키는 사람한테 콩팥을 기증해야 되겠어, 돈을 받고, 문제가 되는 거죠. 장기는 매매 행위의 대상은 될 수 없어요. 기증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의 생명 아니면 저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이식을 했을 때는 그것이 허용되지만, 다른 목적으로 만약에 이용됐다면 이것은 절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장에 보면 과학적 의학의 논리와 윤리. 과학적 의학의 논리와 윤리. 자, 이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이제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을 쭉 이제 구분해 놓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이제 어떤 관점으로 이제 인간을 이해하고 생명을 이해하는지가 쭉 여기 나타나는데, 그 전에 우리가 공부할 것이 생명윤리 방법론이에요. 생명윤리 방법론. 생명윤리도 여기 보면 논리와 윤리, 그냥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 그 윤리 안에도 학문성이 존재하고 논리와 규칙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 윤리가 그냥 감정적으로 과학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런 과학적인 생명과학은 안 돼. 그냥 주관적인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타당한 하나의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윤리 반복론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연역주의적 접근. 연역주의적 접근 방법. 이 연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며칠 전에도 공부했죠. 지지난주에. 연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전체적인 것에서부터 부분적인 것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말하자면 그 윤리 이론, 커다란 윤리 이론, 그것을 구체적인 생명과학, 유전과학, 의료 분야에다가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인간을 죽이는 것은 윤리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이건 이제 윤리적인 하나의 대전제죠. 연역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윤리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그 다음에 안락사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따라서 안락사는 윤리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이 안락사라고 하는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사람을 죽일 수 없다는 생명윤리적인 하나의 대전제를 거기다 적용을 시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결의론적 방법이 있어요. 결의론적. 결의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정반대예요. 귀납적인 거죠. 구체적인 사례. 아, 여기 서울대병원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안락사를 시켰습니다. 연세 세브란스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안락사를 안 시켰어요. 다른 병원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거의 70% 안락사 시켰습니다. 이 병원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한 50% 시켰어요. 구체적인 사례들을 다 분석을 해요. 그 분석을 해서 그렇다면 이런 질병의 경우에는 평균을 내보니까 대강 50% 이상의 병원에서 안락사를 시켰으니 이것도 우리가 그 경우에 적용시켜서 안락사를 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니면 시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까? 좋겠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내리는 것을 결의론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자, 연역주의적 접근은 전체적인 윤리적인 대전제에서 구체적인 사례에다 적용을 시키는 거고, 결의론적인 것은 구체적인 사례를 분석을 해서 요걸 모아서 자, 안락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하는 결론을 도출해 내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반성적 평형의 방법. 반성적 평형의 방법. 이것도 시험 문제에 나오면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써주시면 됩니다. 반성적 평형의 방법. 이건 뭐냐면 연역주의적 방법과 결의론적 방법을 잘 조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거 하면 논쟁의 여지가 없는 상식적 판단들을 다 모아요. 이건 누가 봐도 이건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말할 게 아니야. 이건 상식이야. 논쟁의 여지가 없는 상식적 판단을 다 모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구체적인 사례들을 다 모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 판단들을 그것만 적용했다가는 사례만 가지고서는 또 다른 사례가 나오면 이것을 또 연결시키기 어려우니까 그 사례들을 다 모아서 가장 그것을 잘 설명해 주는 모든 사례를 종합한 종합적인 하나의 원리를 설정을 해요. 그 다음에 이 전체적인 원리와 구체적인 사례를 잘 조화시키는 것이 바로 반성적 평형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례와 전체적인 원리를 함께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1번 플러스 2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1번 플러스 2번. 이렇게 크게 생명윤리의 논리와 방법론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과학적 의학에 우리가 적용을 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도 공부했던 생명윤리의 네 가지 원칙을 한 번 더 우리가 요약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생명윤리의 네 가지 원칙.
이것도 시험 문제. 1번은 뭐냐면 자율성 존중의 원칙. 환자의 자율적인 의사가 반드시 그 안에서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환자의 자율성이 먼저 존중돼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 악행금지의 원칙. 이건 히포크라테스 선서에서 나오죠. 환자에게 해악을 입히거나 환자의 상태를 약화시키는 데는 절대로 의술을 사용하지 않겠다. 악행금지, 환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 이게 존중돼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적극적인, 아까는 수동적이에요. 악행금지 원칙은 좀 수동적인 거고, 선행의 원칙은 적극적으로 환자에게 유익함을 주고 선을 실천하겠다. 이게 세 번째 생명윤리의 원칙이죠. 네 번째는 뭐냐면 환자의 존엄성,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가 존중되고 환자가 절대로 어떤 것을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연구의 수단 아니면 자본, 돈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 이 네 가지 원칙이 생명윤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고 이것이 이제 과학적 의학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제 우리가 제5장 과학적 의학의 논리와 윤리로 들어가야 될 텐데, 자, 여러분 페이지 83페이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 꼭대기에 오늘날의 의학은 생명과학의 발전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자, 현대 생명윤리의 제 문제도 대부분은 이 의학의 성격, 의학이 과학과 만난 거예요. 과거에는 의술이 거의 대부분이 의사에게 의존해 있었어요. 그래서 의술을 인술이라고 했어요. 기억하시죠? 얼마만큼 그 의사가 의학적인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의사에 따라서 이 사람이 죽고 살 정도로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의사와 만큼 중요한 것이 자연이에요. 자연 상태에서 그 환자를 치유할 수 있는 하나의 재료들을 가지고, 약이죠. 이 자연 상태에서 여러 가지 수단들을 통해서 이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의 능력이 작용했는데, 지금은 의사의 능력, 이 자연에서 채취한 약물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여기 보면 과학기술이에요. 과학기술의 성격에 의해서 결국은 의학이 의존하고 있고, 생명윤리의 문제도 결국은 의료과학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이제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의 내용들이 쭉 이제 설명이 되고 있죠. 자, 84페이지 꼭대기 보면 이제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의 차이점을 설명하는 거예요. 서양의학에서 아버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냐? 히포크라테스. 이건 뭐 아버지라기보다는 고조 할아버지죠. 그를 통해서 종래의 마술적 의학, 거의 과거에는 의학이 마술이었어요. 주술적인 의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픈 것은 그냥 몸이 문제가 생긴 게 안 되는, 그 육체적인 문제가 육체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영적인 정신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악마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히포크라테스 이전에는 질병을 어떻게 치료하는가 하면 저 사람이 아픈 게 아니에요. 악마가 들어갔기 때문에 의사가 누구였는가 하면 주술가예요. 무당이라든지 주술가가 와서, 지금도 이제 한국서 이제 무슨 뭐 이제 사람들 어디 병 걸리면 뭐 무당들이 구탄들 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정신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귀신을 쫓고 악마를 쫓는 행동을 하는 게 의사였어요. 그러니까 마술적, 주술적인 차원이었는데, 이제 히포크라테스부터는 마술에서부터 경험적 의학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갈렐로스 이 사람들 쭉 여기 뭐 여러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자,
이런 내용들이 서양의학적인 하나의 전개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과정들이 1900년대 클로드 베르나르 86페이지 클로드 베르나르에 와서는 또 한 번 변화를 맞게 돼요. 주술적인 의학에서 의사의 능력에 좌우되는 경험적인 의학으로 바뀌었다가 이제는 그 경험적인 의학이 클로드 베르나르를 통해서 과학적 의학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주차에서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